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혼은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오전 3시 20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타 유튜버하고 이제 콜라보 방송을 좀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유입된 분들이 있어서 앞부분에 제 방송을 좀 소개하는 멘트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좀 약간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의 방송은 아침 전에는 꼭 올라가니까 좀 여유 있게 아침에 뭐 출근길에 또는 뭐 한 7시, 8시 정도에 확인하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요 지표, 주요 뉴스, 증시 리뷰와 대형주 그리고 오늘 대응할 만한 데이 트레이닝 종목 한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 유입자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학을 오래 해온 이제 연구원 그리고 대학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창업 활동 그리고 뭐 부동산 경매 이런 것들을 좀 오랜 기간 하면서 주식 경험은 사실은 여러분보다도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이런 투자 원칙이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해 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추세를 맞춰오고 있다 정도로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방송은 일단 새벽 한두 시에 좀 업로드를 하는 편인데 그리고 주말에는 주로 낮 시간에 주말에는 장이 없으니까 낮 시간에 하고요. 근데 어쨌든 늦어져도 아무리 늦어져도 한 3, 4시 전에는 매일 시황 방송과 이제 데이 트레이닝 종목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뭐 아침에 좀 여유 있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새벽에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두 시에 업로드가 되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고화질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업로드하고 바로는 안 돼요. 그래서 HD 화질로 전환이 되려면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업로드하고 한 3, 4시간 후에는 그렇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 글씨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제 투자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뭐 차트론자냐 아니면은 뭐 재무제표 이런 가치론자냐를 물어보신다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가치론자에 가까울 것 같고요. 실제로 대형주를 한 90%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조정장이 좀 오면서 소형주 그리고 데이 트레이닝 종목까지도 이렇게 방송에 콘텐츠를 하게 됐고요. 사실 뭐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 방송부터 사실 다뤘지 그전에는 거의 대형주만 이렇게 추천을 해왔고 그리고 뭐 사실 추세는 거의 다 봐줘왔습니다. 대부분 맞아서 뭐 이웃분들 중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물론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매출의 증가, 뭐 순이익률, ROE라든지 뭐 PER, PBR 이 정도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트의 공시 자료는 당연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 레포트도 제가 관심 있는 업종들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직장인 투자자고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방송 준비하는 1시간, 2시간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것만으로 사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그리고 지금 확실히 강한 섹터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만 한 5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놔서 그런 것들을 선행지표로서 주가를 예측하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강세 섹터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를 예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참고는 하고 있지만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따로 배우거나 차트 분석 책을 본 적도 없고요. 어쨌든 그 대신에 월봉, 뭐 이동평균선 추세, 거래량, 매물대, 수급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한 5월 달부터 계속 같이 쓰고 있는 지표인데 국채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뭐 기관의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와서 매일매일 이런 지표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이런 지표들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논리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예측한 것들이 맞는 적이 좀 많았었어요. 뭐 가장 흔한 예가 이런 것들이죠. 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반대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 기술주가 좀 급등하는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비시켜서 각 섹터별로 뭐 나스닥에서 오늘 전기차 섹터가 강했으면 아무래도 그런 강한 흐름들이 일주일간 이어졌다면 우리나라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전장 부품들에도 투자를 할 만하다. 이거는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는데 하나의 지표로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공매도 리스크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4월 달까지는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공매도 잔량이나 이런 거에 따른 시장에 큰 여파는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은 체크하고 있지 않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수급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굉장히 가상화폐 시장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의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가상화폐가 급락을 한다면 반대로 이 수급이 뭐 최근에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형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주 못 오르는 이유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죠. 그래서 뭐 기술주, 그다음에 다우존스에 대한 그런 차트 같은 것도 좀 보고, 그 산업군 있죠. 뭐 제가 전기차 섹터에서도 한 15개 정도를 분류를 해놨거든요. 미국에 있는 주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서 한국 주식에 지금 이제 한국 주식이 말 그대로 바닥을 쳤으니까 전기차에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5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전기차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 거의 30%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특히나 나스닥에 이제 종목들을 추종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총 1위부터 코스피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들 중에 17개가 기술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섹터별로 좀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을 주로 참고를 한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일단 확진자 수는 762명으로 700명대가 이틀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그 델타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좀 있죠.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영국은 어쨌든 봉쇄령이 4주 정도 연장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그 원어민 강사 그 확진자 수가 15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소비재라든지 이런 여행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백신 요건도 한다고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뭐 4인 이상 거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도 뭐 내가 백신을 맞았다 한들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 뭐 규제가 여전히 계속된다면 당연히 소비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오늘도 뭐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주식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신고가에서는 조금 이제 밀리고 있는 상태긴 한데, 저는 뭐 다음 주,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다 혼조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다우존스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오늘은 사실은 그 미국의 실업률, 고용지표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한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다시 신고가를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상당히 좋죠. 코스닥은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 시간 제가 좀 전에 체크했을 때 다우존스가 어쨌든 한 0.22% 보합세 정도고, 나스닥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세 정도 0.2% 정도 빠진 상태고요. 상해종합지수도 보합이고 심천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이죠. 한 0.97% 정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뭐 니케이 지수도 한 0.2% 정도 하락을 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만 가권 지수를 제가 항상 체크하는 이유는 대만도 TSMC인 반도체 업체 TSMC가 그 시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비슷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뭐 대만도 어쨌든 5월 중순에 한번 급락한 이후에 다시 신고가도 돌파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존스나 사실 다우존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또 가치주가 또 다시 이렇게 사이클로 도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뭐 다우존스가 최근에 나스닥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사실 거의 등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지 정도라고 봐야지,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6월 말이죠.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좀 빠졌었죠. 다우존스가 거의 6거래일 동안 하락한 적도 있었고, 거기에 비하면 나스닥은 오히려 좀 견조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기술주 대형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에서는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뭐 보합은 유지되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차트는 올라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반기에도 나스닥이 우리나라의 성장주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제가 그동안 많이 추천했었던 뭐 시멘트 관련주, 건자재죠.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실 수익을 냈어요. 5월달 제가 5월 초부터 추천을 드렸었고, 당연히 5월달 가치주 강세일 때 4월, 5월 때 수익을 많이 냈고, 6월부터는 저는 이제 기술주로 다시 저점인 기술주를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줄 이렇게 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일단 제 방송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날짜별로 매일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목명도 다 쓰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쇼츠가 있는데, 쇼츠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들이 맞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차트를 그대로 이제 올리고 있는 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종목, 어저께 말했던 종목이 이때 맞았다, 이렇게 내용 같은 것도 정보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다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보시면은 뭐 제가 그 당시에 시멘트주, 뭐 이런 조선주 이런 것들도 다 추천한 이후에 뭐 7, 80% 오른 것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래도 물론 그 대신에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오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1차 급등, 1차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 정도 1차 상승이 있은 이후에는 사실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게 보합 때 사실은 매수를 해서 저점일 때 보합 때 기다린다는 거는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조선도 지금 최근에 그렇잖아요. 조선이 슈퍼사이클 온다고는 하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분명히 1차 상승은 끝났었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조선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지금 사실은 보합하고 하락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당장 가는 섹터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윙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장기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보유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1년씩 보유하고, 1년까지는 제가 아직 주식한 지가 안 됐지만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거는 지난달에 6월 달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오늘 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제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근데 반대였어요. 지난달에는 실업자 수가 예상보다 많았어요. 그 얘기는 경비 회복이 더디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경기 회복이 더딘다는 얘기는 부양책도 안 한다는 얘기, 부양책을 더 한다는 얘기고, 금리 상승도 늦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리 상승이 늦춰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주 이런 성장주들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사실 이런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대로 어제 뉴스에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6만 명 감소했어요. 실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 다우존스의 이런 소비재, 이런 뭐 여행주, 금융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반대로 나스닥은 뭐 성장주인 나스닥은 조금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일시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고용 지표들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국채 금리를 급등하게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1.5 가까이까지 오늘 한 2%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한 1133원, 한 보합세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현재 대외 환경은 이렇게 조금은 불안정한 상황이고, 뭐 물론 서머릴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긴 좀 이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도, 왜냐하면 오늘처럼 사실 SK이노베이션이 물론 개별 악재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럴 때 사실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금 보증도 항상 좀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8천억 정도 팔았는데, 기관은 결국엔 하반기 되면 연기금 리밸런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는 외국인이라고 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만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업사이드로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사실 좋지 않죠.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도 사실 좋지 않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까지 이런 시야를 돌릴 만한 그런 계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뭐 실적 시즌이 돼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피어 그룹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급이 실적주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7억, 뭐 기관이 조금 사면서 어쨌든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좋다기보다는 대선주가 너무 많이 요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잘 가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기술주가 잘 되고 있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엔 바이오와 대선주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코스닥도 신고가를 달성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전날 대비해서 그냥 뭐 보합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뭐 JIP하고 지금 두나무 관련돼서, 두나무는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 지주회사죠.
그래서 그 오늘 지분 교환 뭐 지분 교환은 아니고 이제 지분 매각의 인수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선 두나무 관련주가 내일은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좀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오인 금지 일주일 연장됐다는 거고 수도권만 그렇죠. 수도권이 어쨌든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 결국엔 인도발 델타 변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 사이에서도 중소형주까지 다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는 강세는 바이오다. 뭐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서 한 섹터를 고르자면은 저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강한 것들은 바이오 그리고 앞으로 강할 것은 어제부터 이제 랠리가 좀 시작된 게임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다들 알다시피 보유자분들은 좀 속상하셨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부분 그 분할 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들이 좀 많이 감춰졌죠. 묻히면서 어쨌든 좀 8%대 하락을 했는데 일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인적 분할이 좋다고는 하는데 LG화학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학습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쳐서 하락을 한 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나스닥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도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보유자는 사실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매수자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고서 저는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상황을 보고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폭스바겐 배터리데이 때도 그랬었죠. 그때도 사실은 그 다음날 폭락하고 나서 바로 사면은 더 떨어졌잖아요. 거의 한 10% 정도 3거래일에 거쳐서 좀 하락을 한 다음에 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가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물적 분할 이슈 있는 이후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연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 이틀 최소한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주가 그리고 뭐 여전히 지금 강세죠. 강세인데 결국에는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이렇게 3강 구도로 결국엔 대선주는 일단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기사에 써 있는 것처럼 882%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배거죠. 그래서 그만큼 근데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이 좋다, 뭐 나쁘다, 뭐 테마주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왜 올랐냐. 근데 이 기업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 여기 보면 기본주택, 정치 테마주, 건설주라는 거죠. 건설주. 그래서 어쨌든 건설주는 일단 PBR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테마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속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재명 관련된 주들도 보면은 건설주들이 많이 간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이제 상한가 종목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들 중에서 그런 기준도 좀 어느 정도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씨 관련된 주는 애니능률이었는데 뭐 그거는 성의 같아서 뭐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거는 일단 빼고 어쨌든 그만큼 대선주가 요새 핫하다. 그리고 최재형 씨 관련주 같은 경우 아직은 숫자가 좀 적어요.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이재명 씨 관련주는 거의 한 40개 정도 되고 윤석열 씨 관련주도 한 3, 40개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집중도가 있고 아직은 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혜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그 두 주식에 비하면은 좀 대응하기가 쉽다. 그래서 최재형 씨 관련주도 뭐 이런 소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뭐 7월 17일 전후에서 이렇게 뭐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뭐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이런 증시 일정들 그리고 뭐 미국 증시 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도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미국 한국 증시 MTS 잠깐 볼게요. 일단 오늘의 강세 섹터를 보면은 일단 폐기물 처리 결국엔 건설 쪽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이오죠. 좀 mRNA, 메신저 리보핵산, 그다음에 뭐 슈퍼박테리아, 마리화나, 그다음에 면역 항암체. 어쨌든 1월부터 지금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강세였던 바이오가 대웅전자, 그다음에 현대바이오가 하한가를 맞으면서부터 사실은 저는 그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꺾여서 그래서 뭐 1월 거의 뭐 아스코 같은 이런 면역학회 이런 거 개별 이슈 말고는 사실 거의 한 5달 동안 6달 동안 조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mRNA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이오가 다시 좀 수급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고점 대비하면은 한 70% 하락인 곳들도 많죠. 뭐 대웅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도 거의 아직도 한 반밖에 안 되죠. 그 주가 수준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나머지 좀 소형주들도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렇다고 이게 뭐 계속성이 있냐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왜냐하면 델타 바이러스도 결국엔 뭐 기사 나온 것처럼 화이자나 이런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그리고 백신 면역이 형성이 되면 소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재료들은 길어야 2주라고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뭐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더 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바이오가 강할 때는 충분히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 주식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서한이나 코엔텍, KG, ETS, 그다음에 뭐 메신저, 리보 확산에서는 나이백, 뭐 올릭스, 한미사이언스, 아이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박테리아는 레고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정규장 순위, 이거는 이제 상한가 종목을 포함해서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 맞춰서 그 관련된 주식을 사든지, 또는 뭐 관련된 그 순환매 전략으로서 아직 좀 덜 오른 그 섹터의 주식을 사든지. 저는 사실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온 거고, 뭐 방송에서도 재벌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5천으로 사실 뭐 저는 그 대신에 신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5천으로 주식 신용 쓰고 해서 결국에는 한 2억 원 정도 8개월 동안 수익을 냈죠. 그리고 지금도 물론 물려있는 게 있어요. 1월 달에 투자한 대형주들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나 이런 건 여전히 물려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뭐 가용할 수 있는 돈은 한 2, 3천 정도인데, 그래도 거의 한 달에 한 2, 3천씩 계속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뭐 제가 쓰고 있는 지금 방법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는 제 원칙, 투자 원칙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면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직장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자해봐야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한다. 뭐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안 봐요. 하나도 안 보고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mRNA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3프로 TV 이런 거는 가끔 볼 때가 있지만, 그런 것도 진짜 제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고, 왜냐면 그거 보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동할 때 이렇게 운전할 때나 보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것들은 뭐 개별 주식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어쨌든 대선주들, 이재명 씨 관련주인 일성건설, 그다음에 뭐 최재형 씨 관련주인 DGI 이런 것들이 1, 2위였다라는 부분이고, 뭐 정선해강, 푸드웰 이런 것들도 다 대선주 관련이었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건 바이오죠. 나이백이나 AMD 코리아. 그리고 11위부터 보면은 이것도 까미 EMC도 기본주택 관련, 그다음에 다스코도 기본주택, 그러니까 건설주죠, 건설주. 그다음에 KG도 건설주, 그리고 범양건설도 건설주, 그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1위부터 20위까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건설주와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다. 그 중에서 특히나 건설주는 이제 테마주 중에 그 대선 테마 정책주 중에 기본주택 관련해서, 왜냐면 7월 1일 날 이재명 씨가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본주택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어쨌든 이번 주에는 강세로 보여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들은 총 5개의 종목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주 2개, 건설주가 3개네요. 건설주 3개고 바이오주 하나, 그다음에 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키네마스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대선주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상따 종목 중에서는 거래량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키네마스터는 조금 예외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성건설 그 중에선 그나마 좀 낫다고 보고 있고, KD까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뭐 여기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서 이 매각 이슈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엊그저께 소개했었던 PHC랑 또 비슷한 내용이죠. 상한가를 굉장히 같은 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주인데 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약간 기술적 반등처럼 상한가를 2번 이연상 상한가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다시 그 하락을 했죠. 근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PHC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결정 이런 것들을 뭐 장후에 또 공시를 하고, 물론 예전부터 공시가 돼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한 번 더 이렇게 공시가 되면서 일단, 그다음에 뭐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런 것들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뭐 하한가까지도 그 시간 내에 하한가까지도 갔었죠.
10% 마이너스 했다가 이제 8.8% 정도까지 됐었고, 오늘도 내내 이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키네마스터도 어제 이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내렸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좋은 부분은 아니죠. 물론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처분해서 뭐 다시 이제 뭐 기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사실은 뭐 매각 자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장후 공시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내일도 하락이 예상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좀 어려워진 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이죠. 계속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맞았어요. 소형주들도. 근데 이번 주에는 저도 참 선별하기가 어려운 게, 대형주들이 조정일 땐 테마주들이 강세기 때문에 테마주 종목도 많고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데, 이번 주부터는 대형주들이 강세예요. 그래서 뭐 안 가고 있었던 뭐 2차 전지 쪽이 다 막 이렇게 5%씩 오르지 않나, 카카오 네이버도 또 오르지 않나, 뭐 하다못해 뭐 하이닉스도 3% 오르지 않나, 그다음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의 대형주들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만큼 테마주들이 좀 약세예요. 약세고 변동성도 강하고, 거기다 막 대선주는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되고 이렇게 난리잖아요, 난리. 그래서 제가 어제 오죽하면은 테마주 혼돈의 시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대형주에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죠. 실적이 좋은 대형주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 뭐 LG전자라든지 뭐 이런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상한가 도달후 이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도 테마주가 약세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푸드웰, 뭐 정산해관, 다스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상따 잘못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뭐 상따 만약에 한 20%대, 25%대 잘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급락 맞으면은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푸드웰도 그렇고 다스코도 그렇고, 어쨌든 최근에는 이렇게 테마주가 조금 위험해졌다, 더 위험해졌다. 원래도 위험한 거지만,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잠깐 보면은 뭐 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사실 뭐 배터리 생산 능력 늘려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좀 하락을 한 거고, 그 대신에 사실 당사에서는 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효성화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단톡방에서는 제가 갈아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효성화학을 제가 원래 5%대 이제 시초가에 시작을 했는데, 이 증권사 사실 레포트 때문에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가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 효성 TNC도 그렇고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가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동안 패턴을 보면. 그래서 그동안 저도 수익을 많이 내왔고,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좀 많이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효성 TNC가 10% 한번 갔고, 첨단 소재도 한번 순환매 돌았고, 효성화학이 차례였죠. 사실 오늘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왔으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900%가 올랐다는 얘기죠. 거의 10배, 20배 정도 되게. 이것 때문에 오른 건데, 결국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7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7월, 8월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7월 동안에는 무조건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좀 좋아진 것들, 기저효과가 있는 것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효성화학이 뭐 악재도 있죠. 악재도 뭐 PP에 대한 PP, 폴리프로필렌 하여튼 그거에 대한 뭐 내용인데, 이것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49만 원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한 10%, 12%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8% 정도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PP에 관련된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도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여전히 전 좋다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낮은 지점이에요. 30% 정도 하락한 지점이고, 오늘도 사실 한 1.6%밖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게임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뭐 넷마블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못 오른 NC소프트가 대형주를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현재도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작 론칭 정리, 결국엔 블레이드 앤 소울 그 얘기죠. 한 7, 8월에 론칭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악재가 사실은 거의 다 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LG전자도 사실은 7월 1일 마그나 조인트 벤처, 제가 진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하던 전장 부품으로의 전환이잖아요. 전환이고, 더 중요한 거는 4분기부터는 전장이 흑자 전환을 하거든요. 기업에서 사실 제일 좋은 게 턴어라운드죠. 근데 거기다 또 모바일 사업부를 매각을 했으니까 사실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뭐 주가가 한 25%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라서 안전적으로 가져가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LG전자가 그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저도 뭐 한 8개월째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참 못 가요. 참 못 가고 LG 애플카 이슈 때만 사실 급등을 했고 상한가 갔고, 그거 말고는 참 지지부진하고 사실 한 3% 올라도 또 한 2% 빠지고서 종가가 되고,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 LG전자 주주들이 좀 지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 참 좋고 2분기 실적도 1조가 넘죠. 영업이익도 참 좋고, 그러니까 사실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6개월 이상 보유할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중장기, 매매가 아니고 이제 중장기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마그나 공식 출범했고 하반기부터는 전장 부품이 흑자 전환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글로벌 가전 업체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PR이라든지 PBR 낮고 영업이익도 높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재무제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JYP 엔터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만 들으면, 이게 장 끝나고 공시가 좀 나왔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두나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가 이제 지분을 좀 샀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같이 NFT라고 해서 그 한참 화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비트코인 얘기 나왔을 때 뭐 그림을 NFT 처리해가지고 뭐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걸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JYP 엔터테인먼트에는 뭐 일정 부분은 호재죠. 그래서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내일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지금 시외 거래도 한 1.4%가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나무 관련주에도 상승이 오랜만에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 사실 두나무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 뭐 인베스트먼트 이런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왜냐면 두나무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닝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 7개월째 지금 주식 방송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에는 사실은 데이 트레이닝 아예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요. 뭐 소형주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저는 중대형주만으로 큰 수익을 내왔고, 그게 사실 또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데이 트레이닝이 제일 위험한 게 이거죠. 4번 성공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4번 성공한다고 해도 500만 원으로 한 번 뭐 마이너스 한 15% 먹으면 그게 엄청 크거든요, 타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4번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커피값 한 10만 원 투자해서 뭐 한 만 원 정도 버는 데이 트레이닝으로 한 이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저만 해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실 9시에서 9시 10분까지밖에 대응을 못 해요. 거의 그때 장초, 그다음에 점심시간, 시외 거래 이렇게만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상인 투자자들은 사실 데이로 좀 이렇게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장초에만 뭐 회사가 좀 어수선하면은 그때 조금 커피값 정도는 벌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눈으로만 봐도 결국엔 그 움직임이라는 게 9시에서 9시 10분 사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만 보셔도 충분히 차트 공부가 된다. 아, 세력들은 이렇게 털는구나. 세력들은 이렇게 개미를 꼬신 다음에 이렇게 급락시키는구나.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는구나.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하락시키고 급등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시에는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장초에 너무 약하게 시작해서 뭐 보통 그래도 한 5, 6% 정도 이상으로 시작을 하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만, 반대로 뭐 2%로 시작을 한다던가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던가 시외 거래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성건설과 이제 KD 일단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고, 일성건설은 일단 시총 2천억 정도 되는 곳이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래서 당연히 내일은 뭐 10% 이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입문자분들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상당히 높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소진율이 64%나 된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주택 관련된 주고 한동안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그래서 거래량도 좀 터져줬고요.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고, 기관 수급도 오늘 한 5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 그 대신에 3,600원짜리이기 때문에 뭐 5만 주 들어왔어도 사실 많이 들어온 건 아니죠. 한 15억 정도 들어온 거고. 그리고 KD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한번 좀 급등했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뭐 형태로는 사실 뭐 좋은 형태예요. 차트상으로는 좋은 형태고, 시총이 300억이라는 거는 사실 대의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작기 때문에 그만큼 급등할 요소도 많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좀 많이 살아있다라는 게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이 두 종목 정도 대응하시면은 뭐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올라가면은 그만큼 뭐 수익을 저는 이제 그 대신에 어 상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진입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냥 그날 그날 차트 보고서 좀 쉬운 패턴이면은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한 지난달에 사실 거의 지난달엔 데이 트레이닝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수익은 냈는데 그 1,400만 원이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카카오를 차라리 그 돈에 카카오를 넣어놨었으면은 그래도 저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대형주가 아닌 그렇게 중소형주로만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다 또 두 개 정도 물렸어요. 두 개 정도 물려서 쌍방울도 하나 물렸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그것도 뭐 KHC 거기도 좀 물려서 어쨌든 좀 마이너스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진짜 오랜만에 손절한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 손절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엔 효성화학 들어가서 오히려 그걸 만회를 했거든요. 손절했던 거를.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 역시나 대형 우량주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더 큰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당장 이렇게 좀 상승할 만한 강세 섹터에 대한 대형주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달 안에는 좀 오를 만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방송을 마무리했는데 오늘의 관점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현재는 대형주, 기술주가 강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인 대선주, 정책주, 바이오가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선주는 100개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장이다. 지금 테마주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도 이것들도 뭐 후보가 정리가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보다는 실적 개선 대형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7월의 강세 섹터는 게임과 바이오 그리고 기본주택, 그러니까 결국엔 건자재 쪽이죠. 이쪽 관련된 테마주가 좀 강세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나스닥을 잠깐 볼게요. 제가 원래 차트도 좀 보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금 벌써 36분이나 돼서 일단은 현 시간 지금 3시 57분이고요. 일단 뉴욕거래소 다우존스 쪽은 특별히 뭐 마스터카드나 이런 금리 관련된 주가 조금 상승하고 비자 이 정도만 눈에 띄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키가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에는 당연히 실적 좋은 기업들이 잘 나간다는 거죠. 나이키가 그날도 15% 상승한 이후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항공주가 좀 괜찮네요. 델타 에어런스 원자재 섹터도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사실 원자재 섹터 이 미국에 있는 철강주가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 3%에서 8%씩 올라가고 이럴 때는 한국도 반대로 그 다음날 포스코라든지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런 데 수급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강세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지금 1%대 상승은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어느 정도 보합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나스닥에 있는 팡주들은 뭐 페이스북이 조금 상승하고 나머지도 그냥 다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약하고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좀 강세였는데 다시 그게 좀 꺾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사실은 좀 하락이었죠. 그래서 뭐 어저께도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진 않았고 어쨌든 하반기를 좀 부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어서 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된 섹터도 오늘은 사실 좋지 않아요. 사실 뭐 제가 피스커라든지 이런 데는 보유하고 있고 이쪽 섹터를 저는 선행지표로서 많이 체크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내일이나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우리나라 뭐 전기차 쪽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하나의 뭐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이면서 성장주, 왜냐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스펙 관련된 주들이거든요. 뭐 피스커로부터 시작해서 처칠캐피탈, 카누, 니오, 이양홀딩스, 워크호스그룹 이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성장주의 좀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거품이 껴있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버진 갤럭틱도 한 3일째 좋지 않은데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아마존 CEO가 또 블루 오리진 타고서 우주여행 가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뭐 정고점 대비해서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신고가 지금 직전이잖아요. 거기에서 좀 빠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도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워낙 많이 올랐어서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6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서 걱정은 하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 항공우주주도 꼭 하나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안전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세트리가이나 이런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보유하시면 되고 그 위에는 뭐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도 오늘은 좋지 않고 코인베이스
그 미국의 가상화폐죠. 좋지 않네요. 로블록스, 유니티 같은 메타버스도 오늘은 하락이고, 여행 레저가 오늘 좀 강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서도 여행 레저가 조금 강할 수도 있겠죠. 내일은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기간 조정 중이죠. 현재는 워낙 많이 그동안 올랐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쪽이 여전히 강하죠. 테마들 중에서는. 네,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 좀 오랜만에 많이 했네요. 40분이나 했는데 원래 보통 한 20분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제가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 그 재테크 습관 만드는 스터디가 진행 중이고요.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청약, 그리고 부동산 경매, 뭐 수익형 블로그 만들기 뭐 등등 다양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든 글이 다 공개 게시판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